제 전 재산이었던 1,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죠. 한 2천 정도 번 것 같아요. 수익률 100% 이상. 돈 벌 수 있는 구축이 어떤 데인지를 오늘 와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지? 라고 보면 대부분 평형에 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여기에 저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자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과 모음이라고 하고요. 네, 7년째 현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소액 투자자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주말이 되면은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임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임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가 10억 자산가의 집. 아니, 10억 자산가의 집 이런 거는 아니고요. 되게 살기가 좋은 곳에 위치를 해 있어서 이 아파트가 광화문 가기도 되게 좋고 강남 가기도 되게 좋고 편하고 해가지고 위치가 좋아서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좀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네. 카페 가서 좀 정리하고 갈게요. 내일은 또 아이랑 같이 여행을 가거든요. 오늘은 좀 그래도 엄마가 돈 벌고 올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응원해 주더라고요. 엄마 돈 많이 벌어와? 돈을 벌어야 또 저희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좀 하려고 계획을 짜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자모님? 오전에 수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저녁에는 아이랑 또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되게 알차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30대에 부동산 투자로 제가 알기로는 자산도 꽤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집이 다른 데 또 있으세요? 경기도랑 지방에 여러 개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성동구, 마포구 막 이런 데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1,500으로 시작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투자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투자할 때마다 한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전세 맞추면서 돈을 돌려받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투자금을 굉장히 줄여나가는 투자를 했었거든요. 제가 하는 투자는 그냥 소액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투자한다 약간 이런 거라기보다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거 투자하는 게 저의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1,500만 원이요? 그냥 진짜 생 1,500만 원이 든 거예요? 매매 전세 갭이라고 하죠. 그 갭을 300만 원 가지고 했었고 그때 잘 몰라가지고 아파트 투자할 때 수리비로 1,200만 원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1,200을 안 드려도 되는데 드리는 바람에 제 전 재산이었던 1,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죠. 그걸로 한 2천 정도 번 것 같아요. 수익률 100% 이상? 보통은 얼마 정도 있어야 자모님 같은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시기에는 3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치가 있는 아파트들을 현장에서 보려고 노력했던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는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거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근데 3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하는 아파트들이 가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소액으로 좀 괜찮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다. 100%에서 200% 수익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을 한 몇 년 정도 보신 거예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투자하기 전에 교사였고요. 제 닉네임이 이제 자음과 모음이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어 선생님이셨군요. 맞아요.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제 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 선생님 혹시 연봉이나 월급은 어느 정도였어요? 2016년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처음에 월급 찍힌 게 한 160만 원 정도였고요. 호봉제다 보니까 그게 아주 1년에 뭐 5만 원? 10만 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10년 동안 했을 때 거의 못 모았죠 뭐. 솔직히 교사 생활할 때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저축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참 저도 그 시절로 돌아가면은 장호야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이제 버는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아? 그냥 써야지? 그래서 교사 생활 할 때는 월급 한 뭐 200? 그런 걸 가지고 다 막 소비하는 데 썼어요. 제가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아들이 한 8개월 때 고열이 한 40도까지 올라가는데 3일 내내 그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소변 검사를 했더니 요로 감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갔어요. 이제 큰 병원에 갔는데 너무 늦게 와가서 병원에 한쪽 신장이 손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앞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와 이거 부모가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애기가 이렇게 아프네? 라는 생각으로 너무 그 입원 생활이 괴로웠는데 병원비가 한 200 얼마가 나온 거예요. 카드를 이제 내가지고 긁어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제 통장에 200만 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냥 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되게 현타가 세게 왔어요. 우리 아들이 한쪽 신장도 손상됐는데 내가 이거를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입원비도 내가 긁으려고 하니까 통장에 200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너무 내 삶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탁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 집에 사놓았던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못 지키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테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솔직히 모든 선생님들이 저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저란 인간이 그랬던 거죠. 선생은 그냥 안정적이잖아? 라는 어떤 막연한 그 안정성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원래 저는 되게 안정지향형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이거 투자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정한 거 아닌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제가 첫 투자할 때 가계약금 넣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OTP를 들고 그 순간까지도 고민했어요. 가계약금 넣을까 말까. OTP 버튼 딱 누르면 숫자 뜨잖아요. 그거를 딱 보고서 핸드폰 이렇게 딱 놓고 입력할까 말까 고민하던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모야, 너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 똑같을 거야. 그런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액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너는 지금 이게 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망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넣었죠. 그렇게 첫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거에서 또 좋은 점이 뭐예요? 투자해서 가장 좋은 점은 가족들한테 제가 보험하게 돼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아프거나 함께 즐거운 걸 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을 내주고 싶지만 내가 이게 풍족하지 않으면 섣불리 말도 안 꺼내지는 거예요. 내가 병원비 내주겠다, 내가 이걸 해주겠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살기도 바쁜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투자하고 나서 그럴 때 딸이 낼게, 딸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들이랑 밤마다 같이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이 되게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나 미국을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미국 알아?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래? 그럼 미국 가자. 그럼 엄마 꼭 약속 지킬 거지? 지키지 당연히. 이런 거? 아이가 가고 싶다고 얘기할 때 내가 그거를 돈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랑 함께 하고 싶은 그 날짜에 계획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는 거?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편분한테는요? 남편이 원래 회사 다니는 걸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성격이에요. 예민하고 이렇게 유리 같은 성격. 사회생활 할 때 되게 바들바들바들 하는 그런, 부장님한테 한번 깨지고 나면은 집에 와서 이제 눈물 흘리고 약간 그런 성격. 저와는 다른. 너무 힘들어하길래 본인이 휴직해도 되냐고 얘기해서 저 그냥 했어요. 휴직해도 된다고. 내가 하겠다고. 작게는 내일 가족들과의 여수여행을 풍족하게 다녀올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 크게는 내 노후까지도 이제 플랜이 딱딱딱 세워진다는 거. 옛날에도 그런 여행을 다녔거든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을지 모를 때도. 근데 그때는 돈 모아서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여행이나 다니자였거든요. 근데 그 여행을 다닐 때 항상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떡하지? 다시 월급 들어오잖아. 그걸로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단단한 저의 마음의 지지대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야 되나요? 한 5천 정도 있으시면은 1기 신도시 중에 강남이랑 가까운 곳, 그리고 강남이랑 또 가깝진 않아도 기업들이 있는 곳, 이런 데에는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수원을 가는 겁니다. 제가 하는 소액 투자는 소액을 가지신 분들한테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많으면 많은 돈 가지고 좋은 걸 투자하면 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소액 투자는 예를 들어 3천 정도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전세가가 오를 만한 것들을 투자를 하거든요. 전세가가 오르면서 투자금 회수가 돼요. 내가 예를 들어 3억에 2억 7천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2억 7천에 2년 뒤에 재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5%를 갱신한다. 그러면 이제 한 1,300만 원 정도가 올려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2년 뒤에 다시 그 세입자분이랑 재계약을 해요. 근데 이제 전세 시세가 한 3, 4천 올라 있어요. 네. 그럼 또 그거에 맞게 또 올려요. 투자금 3천 넣었잖아요. 이게 이제 전세금이 올라오면서 회수가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는 내 돈이 묶여있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묶여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보유하기가 되게 부담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보유해 나가면서 시세 차익이 나면은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려 나가는 거죠, 돈을. 투자금 회수 기간 한 몇 년 정도로 보세요? 대부분 2년 정도가 걸려요. 왜냐면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회수가 되다 보니까 2년 또는 4년 안에 회수가 되고 맥스로 소액 투자한다라고 하면 한 5년 정도 보유하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2년 보유했는데 예를 들어 시세 차익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낮다 그러면은 매도해도 되죠. 꽤 쏠쏠한 투자죠. 뭐 5천만 원 넣어가지고 200%면은 1억인데 솔직히 그 1억을 계속 월급으로 모은다고 하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오늘 볼 지역도 구축들이 되게 많은 단지인데 여러분들이 거기 구축들 보면은 이런 것도 투자가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구축을 보는 게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구축이 어떤 데인지를 오늘 임장 가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서울역으로 가서 무궁화호타하고 수원 가려고요. 운전 안 하세요? 운전을 자격증은 있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한 7년 동안 뚜벅이로 임장 다녔어요. 전국을. 주식으로도 돈 벌 수 있고 부동산으로도 돈 벌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 중에 제가 부동산을 선택했던 이유는 부동산이 좀 더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파트가 어디 움직이지 않고 컴퓨터 같은 거 솔직히 잘 못해도 뭐 앱이나 이런 걸로 매매가나 전세가 다 알 수 있고 좀 더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제 기차 타서 수원 가려고 합니다. 30분 정도 걸려요. 30분 동안 핸드폰 꺼내가지고 아파트 시세를 보는 편이에요. 지금 가격 얼마고 전세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런 거를 봅니다. 전세 요새 얼마에 올라와져 있는지 그리고 매매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보고요. 아직까지는 2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거를 미리 확인하고 갑니다. 한 이 정도 투자금이면은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갑니다. 아니 뭐 안양이나 이런 거 시세를 대부분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졸진 않으세요? 아, 피곤하면 자기도 해요. 저희 이제 나갈 건데요. 나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지도를 세팅을 하고 나가야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1번 출구로 나가서 좀 상권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넓네요. 맞아요. 이게 일단은 역 바로 앞에 마트가 있고요. 건너편에 보시면은 메가박스라고 영화관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로 옆에 상가가 되게 크게 있잖아요. 네. 이런 상가에 병원이나 운동하는 공간이 많은 데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되게 좋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병원이랑 그 다음에 학원들이 있거든요. 국어 전문 학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장할 때 이런 것들을 찍어요, 사진을. 거주하기 편리하려면 학원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소아과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소비할 만한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역에 딱 도착했을 때 해야 되는 일 한 가지인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역 근처에 이렇게 상권이 형성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저희 그 지도상으로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지금. 네. 이 주변의 상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가 있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기 입시 영어학원이랑 그 다음에 유흥이랑 좀 섞여 있어서 완전 학군지의 느낌은 안 나요. 그래도 애들을 보낼 만한 교육을 시킬 만한 학원들이 있다. 수원이 일단은 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퇴근하기에 좋은 지역이 또 수원이고요. 전체로 봤었을 때 뭐 과천이나 분당보다 뭐 입지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수원 자체는 인구수가 그래도 꽤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경기도 안에서는 좀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지금 영통에 있는 거잖아요. 네. 영통은 어떤 곳이에요? 영통은 수원 안에서 사람들이 제일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수원이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건선구 이렇게 있는데 그 영통구가 아파트들이 좀
낡긴 했지만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거주 지역이면서 삼성이란 기업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그럼 좀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건 비싸죠.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에 온 거죠. 우리가 지금 동선이 방금 그 상권에서 여기로 걸어 내려온 거거든요. 살기에 되게 편한 데라고 할 수 있고 공원 같은 것들도 앞에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공원에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데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게 구축이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위치도 좋으면서 연식도 좋으면 비쌀 것 같으세요? 쌀 것 같으세요? 완전 비싸죠. 네, 그런 거는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연식은 낡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에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막 갖진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쌓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회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으로 이런 소액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장모님 근데 왜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 계속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계속 봤고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길을 너무 많이 잃어서 이 지도를 보는 게 좀 습관이 돼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1시간 동안 사거리를 맴돌았다는 그런 슬픈 과거 기억이 있어가지고 의식적으로 계속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편입니다. 지도를 볼 줄 모르는 사람도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럼 이제 지도 이제 좀 잘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도 이제 잘 보죠.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그리고 여기를 제가 막 처음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좀 네이버 지도를 많이 보시는 것 같긴 한데 피디님이랑 같이 왔기 때문에 헤매면 안 되잖아요. 약간 한 번 헤맨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아파트를 좀 안에 들어가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서 어떤 거를 봐야 구축 아파트들 중에서도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아파트는 예시이고요. 제가 매주마다 다른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오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축들이 몰려있는 거 치고 도로의 조경도 잘 돼 있고요.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낡았지만 중대형 아파트들도 좀 섞여 있어가지고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여러 개 몰려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기에 있는 거가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가 되게 여기에 사이사이에 되게 많이 껴 있어가지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가성비로 많이 선택을 하죠. 구축 아파트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딱 하나만 본다라고 하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관리가 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칠도 잘 해놨고요. 쓰레기 같은 것들도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좀 어때요? 여기는 관리가 잘 된 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세대수,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거주한다고 했었을 때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 소비하기에 얼마나 편한 상권들이 가까이 있는지, 거주하기에 편리한지, 그런 것들 위주로 봅니다. 여기도 소액으로 접근하기에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안에 보시면은 편의점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 아파트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주차 차단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봐요. 그런 거는 있다 없다가 뭐 엄청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애들 놀이터에 뭐 그런 것도 잘 안 봅니다. 인터폰 이런 거 안 보세요? 인터폰 그런 거 안 봐요. 관리가 잘 되었다라는 아파트가 그런 거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주민 관리가 잘 되는 곳이 결국에는 그 현관도 잘 관리가 되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위치적으로 우리가 항상 임장 다닐 때 지도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단지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축보다, 이따가 보러 갈 건데요, 그 구축보다 위치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보다 싸요. 여기가 분위기가 왜 좋냐면 구축 아파트들 중에 계단식으로 20평대가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섞여 있으면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복도식만 있는 아파트는 사실은 좀 분위기가 막 엄청 좋진 않거든요. 계단식인 아파트가 있으면 단지 분위기도 그거에 따라서 좋은 느낌을 주고요. 특히 요거는 이제 강의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중대형 평수가 구축 아파트인데도 같이 섞여 있는 단지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20평대 단일 평형만 있는 구축 아파트 말고 40평대, 50평대가 같이 섞여 있는 아파트를 좋아해요. 왜냐면 되게
쾌적하거든요. 중대형 평수가 있는 데는 넓게 이 땅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쾌적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기는 단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지? 라고 보면 거의 대부분 중대형 평형이 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데는 단지 안에서의 갈아타기 수요도 꽤 있습니다. 장모님은 그럼 약간 집 볼 때는 어떤 걸 좀 보세요? 집 안을 볼 때는 되게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실제로 이제 구축 아파트들 볼 때는 수리를 했냐? 안 했냐? 수리를 했다 하면 어디를 수리했고, 내가 이 집을 산다면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 그래서 집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좀 협상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매물을 보면서는 꼼꼼히 보는 것 같아요. 수리가 안 돼 있다 하면 깎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수리가 안 돼 있거나 집이 너무 상태가 험하면 사람들이 그 집을 딱 보고서 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집들이 사실은 투자하기 되게 좋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위치가 비슷하다면 그 비슷한 거 안에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단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단지는 세대수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랑 더 가깝고, 그리고 내가 소비하기에 편리한 상가들을 가지고 더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단식과 복도식 구조의 차이 도 되게 중요합니다. 복도식도 투자할 수 있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계단식이 훨씬 좋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단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평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좋은 데 갈 거예요. 구축인데 좋은 곳.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아파트를 찾는 게임인데, 이게 만약에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둘 중에 더 싸고 조건 좋은 거 하면 됩니다. 조건 좋은 거라고 한다면 강의에서도 얘기를 되게 자세하게 하는데,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전세 맞추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애초에 전세가 껴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소액 투자자들은. 장모님은 어떨 때 파시는 거예요? 올랐을 때 팔죠. 투자금 대비 100% 올랐을 때, 200% 올랐을 때, 그럴 때 팔고요. 만약에 팔고서 내가 뭐 할 게 없다, 뭐 그냥 내 통장 안에 넣어둔다 라고 한다면은 팔 이유가 없죠. 그냥 계속 보유하면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봅니다. 불안한 적은 없으세요? 뭔가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안 팔리는 물건을 애초에 안 사면 되거든요. 팔리는 물건의 요소들을 알고 기준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대부분은 적정한 가격에 매도가 돼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넣은 투자금 대비 100%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매도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장모님은 가장 최대 수익률이 한 몇 퍼센트 났었어요? 600%? 6배가 오른 거예요? 제가 대부분 다 3천만 원 뭐 이렇게 투자를 했다 보니까 5천만 원, 4천만 원 그렇게 해서 한 2억 이상 수익이 났던 게 최대였던 것 같아요. 세금 걱정은 안 드세요? 근데 저희가 사는 물건들이 뭐 10억짜리, 12억짜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산다고 하더라도 3억, 4억, 5억 이런 물건들이어서 그런 물건들의 공시지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부세의 한도를 넘는 경우는 없고, 또 우리가 그거가 막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세금은 사실은 내긴 내지만은 막 엄청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압구정, 현대 이런 거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액에 맞춘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은 가성비 있게 하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누구나가 다 돈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현장에서 구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면서 했던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막 대충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대충 아파트 보고 그냥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소액을 가지신 분들이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소액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불릴 수가 있어? 에 대한 대안이 뭐야? 라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하면서 깨달았던 거는,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이 사회는 봐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향으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좀 많이 속상했어요. 내가 너무 순수했다. 부모님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가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노력하지 않으면은 얻어지는 거는 없다는 게 제 신념이거든요. 노력하지 않으면은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로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아파트 분위기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구축 아파트는 위치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초등학교랑도 가깝고 여기랑도 가깝고요. 처음으로 저희가 차단기를 만났습니다. 아까 주공 5단지와 8단지에는 없었던 차단기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단지가 좀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단지를 봤었을 때 도로의 폭이 굉장히 크죠. 네, 이전 단지들보다.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세대수도 크고 그 다음에 단지 관리도 되게 잘 돼 있고 또 동간거리도 되게 넓어가지고 쾌적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좁은 땅에 아파트가 많이 세워져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넓은 땅에 넓게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좋아하고요. 계단식 아파트 20평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보도 부동산을 하기가 되게 수월하다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만 명확히 알면 그걸 가지고 적용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1000세대 대단지거든요? 네. 근데 피디님 제가 좀 보여드리면 전세가 12개밖에 없어요. 1000세대 대단지 중에. 그리고 여기 주변에 구축 아파트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구축 아파트 보면은 전세가 4개밖에 없고요. 여기도 1000세대인데 전세 4개고요. 여기도 구축 아파트인데 여기도 전세가 1200세대 정도인데 9개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애초에 서울, 경기 입주 물량 자체가 몇 년 동안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전세가 지금 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는 봤거든요. 이게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피디님 잘하시네. 이게 전세가 우리가 일상에서 전세를 맨날 구하진 않다 보니까 전세가 진짜 오르는 건가? 이런 게 잘 체감은 안 되는데 계속 전세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꾸준히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계실 거고 지금 현장이 진짜 그래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 근데 엄마가 그 여수 가기 전에 4월 몇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수영복을 사준다면서. 근데 왜 안 사줘? 수영복? 그럼 내일 여수 가서 입게? 응, 내일 수영하게. 그럼 엄마가 그거 지금 사놓게. 지금 주문해놓게. 내일 새벽에 오는 걸로. 근데 우리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그 수영복이 집에 없나? 수영복 그거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 할머니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진짜? 그러면은 가서 한번 사보자. 엄마 믿었다가 또 수영복 없어가지고. 아니야. 가면 있어. 엄마 믿어봐. 진짜? 그럼. 아들 지금 완전 건강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저희 아들 엄청 건강하고요. 말이 많아가지고 말의 에너지로 약간은 저를 항상 어렵게 하는 너무 많이 살아가고 좋네요. 있습니다. 장모님 그럼 여기 살 것 같으세요? 여기요? 네. 여기에 저는 소액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실제로 4년 전인가에 임장 왔어서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안 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4억이 오르더라고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보면? 너무 아깝고 솔직히 이 단지 볼 때마다 속이 쓰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때 진짜 안 샀던 이유가 구축이라서 안 샀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저희가 아파트가 많은 데에서 나와서 네. 큰 도로 쪽으로 나왔거든요. 네. 큰 도로 쪽으로 나오니까 큰 빌딩 밑에 상가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거주하기에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파트만 낡았을 뿐이죠. 내가 지금 소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이 생기면 오늘 이 기준대로 아파트를 좀 보면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배워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짱구 스티커는 혹시 네. 아들이 붙여줬나요? 아니요, 이 짱구는 제가 산 거고요. 이 포켓몬 그립을 아들이 붙여줬습니다. 네. 장모님 생각보다 너무 아기자기한 취향을. 아들이 꼭 이 그립을 붙이고 다니라고 해서 30대 후반이 붙이고 다니기에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아들 생각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장모님. 네, 우리 피디님 하루 종일 고생해서 제가 사드리는 겁니다. 첫
첫 투자가 1,5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균 투자금은 얼마였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한 850만 원 정도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돈을 적게 넣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한다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은 줄여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작은 돈으로 또는 뭐 앞으로 모아나갈 돈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모님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있나요? 제가 투자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정보를 쫓아다니려고 했을 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딜 가면은 돈 벌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막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딜 갔는지 막 물어보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보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정보로는 좀 내가 돈 벌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진짜 오늘 했던 것처럼 몸으로 부딪혀 나가면서 하나씩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알려드리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소액으로 투자할 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 더 만약에 나는 좀 더 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보시면은 나의 상황별로 종잣돈별로 내가 처한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되게 열심히 사는데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그럼 내가 그 다음을 뭐 해?를 알아보기에는 또 너무 바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또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방향을 배우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자모님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산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투자는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소액 투자도 당연히 하고요. 지금은 돈을 좀 불렸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더 큰 금액으로 투자하려고 또 하고 있어요. 둘 다 하고 있고 이게 또 소액 투자의 장점이 또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을 좀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은 매수를 하고 나면 한 2년 또는 4년 동안 본업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잘만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몇천 정도로 또 불어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모으는 것과 투자해서 수익을 낸 거를 합쳐가지고 또 이제 더 투자금 많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진짜 부동산 왕초보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나요, 자모님? 안 그래도 이 질문을 어제 강의에서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분한테 어떤 답변을 드릴까 하다가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당연히 어려울 수 있다. 왕초보가 소액으로 시작을 하려면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수영을 배우려고 해도 그럼 나는 수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라는 거를 모를 때는 나 수영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수영장에 가서 나는 발차기부터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발차기를 연습하면 이게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에서 첫 시작점을 끊었다라는 것만 알면 수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생기잖아요. 투자도 그렇거든요. 내가 처음에 어떤 것부터 하면 되겠다라는 것만 알면 그걸 가지고 투자를 달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전체의 과정 안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준을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그 현장을 다녔던 7년 된 노하우를 다 담아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120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목표 기간 안에 결과물을 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간 목표를 드려요. 6개월 안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안에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 6개월 동안에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월별로 정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더 내가 행동으로 많이 옮겨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면 빠르게 뭐 2달 안에든 한 달 안에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성과 안 나오는 채로 막 계속 이거를 공부만 해나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걸 듣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걸 통해서 진짜 몇 개월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어제 찍었는데? 어제요? 네, 어제 5월 2일에 찍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장에서 되는가인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투자를 소액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를 담았죠. 저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 되나? 지금 이 시장에서? 언제나 되었고 지금도 됩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커리큘럼이나 후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그걸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의 행복 압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나 어렵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정말 문 앞에 서기까지,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보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진정으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외면했던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첫 수업을 장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무겁고 어려운 수업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상황에 장모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이야기가 진심으로 와닿는 강의였어요. 안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문 밖을 나서게끔 해주는 역할을 제가 했다는 게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고 이제는 출발선 앞에 서 있으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시면서 꼭 실천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인천이든 오늘 갔다 온 수원이든 알아보려고 하시고 그거에서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5년 뒤에는 반드시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산이. 저는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들도 정말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다른 걸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배워가려고 노력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아직도 그 첫 시작에 용기가 좀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 용기를 행동으로 만드는 데는 아주 큰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숟가락 한 스푼만 더 얹으면 그 용기가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망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는 첫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할까 말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39세의 모든 이지연들에게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3억짜리 아파트인데 7억이 넘게 올라갔어요. 아직 그 아파트는 팔지도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저한테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 자체는 딱 하나예요. 가족들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랑 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인님, 이제 막 해 뜬 새벽 6시인데 어디 가시길래 저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지금 채널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아파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른 새벽이지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5월 17일 토요일이고 6시 12분입니다. 가시죠. 네. 네. 저희 어디 아파트 보러 가는 건가요? 관악구를 갈 거예요. 수도권 아파트를 볼 때는 교통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피디님? 아무래도 2호선이 아닐까. 그렇죠. 관악구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보면 2호선의 그런 장점들을 다 이용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좀 싸요.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관악구 어디 쪽 가는 거예요? 2호선 라인의 위쪽으로 갈 거예요. 거기 가보면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저희 지하철 타고 가는 거. 네. 2호선이잖아요. 저희 역삼역이잖아요. 네, 또 2호선 타고 가면 금방 가니까. 또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6시 38분이거든요. 관악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이잖아요. 여기서 강남, 교대, 서초, 방대, 사당, 낙성대, 서울대 있고 봉천. 네. 여기가 관악구예요. 이쪽이 관악구. 네. 보통은 진짜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봉천역에 도착했는데 시간 한번 볼까요? 네. 6시 58분이요.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관악구도 많이 와보셨어요? 당연하죠. 정말 투자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매수를 해야지 하고 자주 찾아보고 있는 곳이에요. 부동산 재테크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하려면 큰 돈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돈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아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한 채를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두 채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가치 있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투자금도 조금 해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저희한테는 진짜 전 재산이잖아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큰 돈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하기로 선택을 했었고, 그럼 거기서 이제 최소한 실패를 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될까를 진짜 많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정말. 저기 보이죠? 저기 C아파트. 우리가 저기를 갈 겁니다. 저기가 관악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관악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세요. 살짝 어떻게 돼요? 언덕이?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도 거리가 좀 되네? 완전 역세권처럼 보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걸어봤을 때 내 걸음으로 얼마 정도니까 보통 사람 걸음으로 얼마 정도 되겠다.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역세권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500m에서 1km 정도? 그러니까 1km 이내면 그래도 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라고 보거든요. 주인님, 근데 요즘 그 아파트들 보면은 네. 문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주. 이게 조금씩 더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많이 만드는데 요즘은 문주를 대부분 다 잘 만들어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 보통 문주를 지나치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상에 차가 안 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주가 집값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요. 문주보다는 오히려 위치가 어딘지, 입지가 어떤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볼 지역들은 조금 더 구축을 가볼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소액으로도 하고 네.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2천만 원, 3천만 원 어떻게 집을 사요? 전세를 끼고 샀어요. 제가 샀던 아파트를 보고 사면 매매가 한 3억 정도였어요. 근데 전세가 2억 8천, 2억 7천 정도였단 말이에요. 투자금 자체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되겠죠. 좀 많이 올라도 네. 사실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게 세금 많이 뜨잖아요. 맞아요. 부동산은. 세금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취득을 할 때 내는 취득세. 이거는 한 번 내는 거예요, 취득을 할 때. 그리고 보유세라고 해서 재산세랑 종부세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집을 가지고 있을 때 1년마다 한 번씩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양도를 할 때 양도 차익만큼 내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취득세라고 한다면 내가 첫 번째 주택을 살 때는 일반과세예요. 1에서부터 3% 정도를 그 정도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2주택은 규제지역이라고 한다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바로 8%로 올라가요. 근데 그 외 지역은 1에서 3%예요. 다만 그 지역도 3주택부터는 8%가 돼요. 4주택 이상부터는 12%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살 집이 몇 억이 오를 게 눈에 보이는 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취득세를 내고 사도 이득이었을까, 이득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양도세를 볼게요. 양도는 이제 내가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좋은 아파트 사지 못했어요. 그럼 양도 차익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미리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 회사를 다녀요. 연봉 많이 받고 세금 많이 낼래요? 아니면 연봉 덜 받고 세금 덜 낼래요? 많이 받고 많이 낼 거잖아요. 똑같은 걸 많이 오르는 거 사서 세금 많이 내세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저 이편한 세상을 봤잖아요. 이제 봉천 두산을 보러 갈 거예요. 두산 아파트 저기 보여요. 근데 저기는 평지처럼 보이는데요? 여기도 가봐야 되죠. 가봐야지 언덕이 나죠. 그쵸, 가까워 보이죠. 그래서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아 진짜네요. 여기도 언덕이 다시 시작이 되네요. 네, 여기 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열선 구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게 되면 여기 오르락내리기 어렵잖아요. 열선이 깔려있으면 여기 눈이 녹아요. 아니 바닥에 열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표시 나 있잖아요. 여기 열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아파트는 뭐 몇 층 이상부터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런 이야기들 많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층을 있으면 진짜 좋겠다.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아이들 뛰어놀아도 좀 미안한 마음이 덜 들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원하는 층,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층이라든지 고층을 더 좋아해요. 층수가 왜 중요한 거예요? 겨울에 난방을 해요. 따뜻한 기온이 위로 또 올라오겠죠. 그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1층은 한기가 올라와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벌레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사생활 보호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저층일수록 빛이 좀 잘 안 들어와요. 지금 7시 43분이거든요. 여기 해가 뜨는 걸 보여도 저기 이쪽 보시겠어요? 이렇게 사선이잖아요. 사선. 사선에서도
이 빛이 들어온 데가 있고 들어오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들어온 데가 더 좋겠죠. 아 저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와서 봐야 되겠구나. 맞아요. 아침 해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낮에 어디가 해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해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층들도 있거든요.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 데가 좋은 거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면 동양이 가장 좋은 거겠죠? 말씀대로라면? 네. 근데 아니다.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거 어디예요? 남양. 맞아요. 적당히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아 동양은 너무 직관. 그렇죠. 아침에 그냥 자동으로 미라클 모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남양으로 하면서 햇볕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잖아요, 해가. 근데 그때까지도 햇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해가 들어오는 거네요. 맞아요. 남양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향이 남양이에요. 우리 이렇게 출차를 할 수 있게 차단기가 있잖아요. 네. 이런 데를 선호하기는 해요. 왜냐면 요즘은 주차 구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중 주차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중 주차가 안 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도 다행이다. 길가에 여기 주차가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도 장점 중에 하나예요. 처음 집 보러 가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할 3가지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여기에 근접한지, 그러니까 입구 쪽까지 충분히 걸어 다닐 만한지. 두 번째는 제가 아이를 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지를 좀 볼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내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예요. 그 외부의 환경이라든지 그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가 정말 기깔나게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단지가 조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입지가 좋은 곳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하철역이 가깝다거나 아니면 상권이 잘 활성화되어 있다거나 또는 학군이 더 잘 되어 있다거나 이런 데가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오늘 날씨 진짜 덥네요. 제가 옷을 살짝 잘못 입은 것 같습니다. 덥네요. 햇빛을 그대로 받는 옷이 돼버렸네요. 와, 생각보다 진짜 더워지네요, 빨리. 우리 여기 보면 버스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불편한 게 크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 벽산 블루밍이라는 아파트예요. 2000년대 지어진 아파트예요. 입지 같은 경우도 역에서부터 좀 전에 보셨지만 이게 멀지도 않아요. 버스도 잘 되어 있고요. 저희 지금 아파트만 계속 보고 있는데 네? 크게 보시는 건 없어 보이거든요. 아, 솔직히 네. 저한테 이야기 안 하시고 막 비교하고 속으로 그러고 있으신 거 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는 복도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계단식이 있고 복도식이 있어요. 계단식이라고 한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양옆에 뭐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이런 걸 계단식이라고 하는데, 복도식 같은 경우는 딱 나왔을 때 오른쪽 왼쪽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처럼. 이게 복도식이구나. 네. 어디를 선호하냐라고 한다면 압도적으로 계단식이 좋아요.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계단식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보면 이제 여기가 신축 아파트가 이제 나와요. 2025년 1월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여기 가보니까 주말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보이죠. 네. 이런 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동네 보면 진짜로 이 시간대인데 사람이 없는 데도 있어요. 저는 그런 동네보다 조금 활기찬 동네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기는 진짜 새 아파트 느낌 나죠? 여기는 진짜 신축 아파트예요. 1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버스도 잘 다니고 찾기도 잘 되어 있는데 그냥 차 타고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내 돈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 재산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런 노력도 안 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월부에서 알려드리고 하는 건 돈을 잃지 않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지 그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차로 다녔을 때 분명히 이 길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걸어 다니면서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을 하고 지역을 알아가다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인님, 근데 원래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이세요? 아니요. 집값 하락론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집을 사면 뭐해, 어차피 내릴 텐데 차라리 저축하는 게 더 안전하겠지? 전세로 사는 게 내가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전세로 살게 되면 2년 뒤에는 그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년 뒤에 나 전세금 또 올려줘야 되는데 이 돈 올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럼 매매로 하는 게 더 나을까? 이사 가는 것도 힘든데 매매를 봤더니 매매는 더 오른 거죠. 내가 내 집 하나 가지기 또는 전세금을 올려주기도 벅차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때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생겨가지고 이제 얘까지 태어나면 집도 좀 더 커져야 되고 돈 쓸 일은 더 많을 텐데 나는 언제 돈을 모으지? 내가 진짜 집을 살 수 있나? 전세금을 올려줄 수 있나?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이 비슷한 시점이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서울의 많은 시세들을 보고 있는데 전세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집값을 내리는 거니까 그냥 기다리고 전세랑 월세로 사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저처럼. 근데 그때 생각이 바뀌는 게 전세금이 올라가거나 매매값이 올라가는 게 보게 되면 조금은 늦을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바로 시작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만약에 1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킬 걸 지키면서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배우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 자체는 딱 하나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배우자랑 그리고 가족들이랑 아이들이랑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이랑 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전에 와이프가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아팠는데 병원에 가면 동네 병원이 있을 거고 조금 좀 상급 병원이 있어, 좀 큰 병원이 있을 거잖아요. 병원비가 좀 달라요.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좀 진료비가 비싸고 좀 동네 가게 되면 진료비가 좀 싸고. 근데 배우자가 좀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큰 병원에 가면 돈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큰 병원 가. 그렇게 하려고 돈을 그냥 버는 건데 큰 병원 가서 잘 진료받고 오라고. 그렇게 제가 했던 행동들이 가족들한테는 비가 올 때 그 비를 가려줄 수 있는 우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 자녀가 뭘 배우고 싶다, 뭐 어디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조금은 걱정 없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아파트도 열심히 보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은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이제 어떤 것에 맞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예요. 누구한테는 부동산이 맞을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는 주식이 맞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부업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를 내가 정해서 시작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결국 월급만으로는 내 노후까지 준비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빠르게 시작하는 게 좋고, 어떤 게 맞는지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부동산을 선택했고 그중에서 아파트 투자를 선택을 했다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투자를 진행했었고 성과를 냈었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분들도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강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보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업이라든지 주식을 하다가 언젠가 한번 생각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주위란 사람이 부동산을 한번 해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 번 더 월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제가 그 자리 그대로 강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예정이라 가지고요. 언제든지 손길만 한 번만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경기도에 진짜 학군 때문에 이사 오는 대표적인 지역 평촌을 갈 거고요. 평촌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 찐 주민이에요. 제가 이제 살면서 느꼈던 정보들까지 합쳐가지고 여러분들께 평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진짜 아이 키우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군지는 다른 수도권 지역들이랑 보는 게 좀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오늘 제가 현장에 가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사당역인데 얼마나 걸려요? 22분 걸립니다. 지금 범계역 도착했습니다. 저희 지금 범계역에 있고요. 4호선 라인과 같이 시민대로라는 평촌을 관통한 대로가 있어요. 일자리들, 관공서들을 좀 지나치면서, 그리고 나서 평촌 중앙공원을 지나 학군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학원가가 있는 기인마을, 향촌마을, 초원마을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범계역 앞인데 여기에 지금 롯데백화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뉴카아울렛 있고, 롯데백화점 건물 이 건너편에 사실 마트도 있어요. 평촌에서 뭐 백화점 오거나 아니면 마트에 장 보러 오신다 그러면 이쪽으로 정말 많이 오세요. 3번 출구 쪽 뒤로는 다 범계역 이제 로데오 거리예요. 이제 먹거리 즐기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또 많이 모이고 계세요. 여기 범계역 상권이 되게 큰 상권이에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가장 많이 모이는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촌이라는 지역에서 꼭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딱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평촌이 30년 동안 누적된 인프라가 많긴 많은데 조금은 아쉬웠던 거는 지하철 노선이 4호선밖에 없었어요. 이제 GTX-C나 아니면 월판선이나 인동선까지 이제 쿼드러플이라고 부르죠. 4개의 역이 지나가는 때가 이제 올 거고요. 그리고 평촌에 큰 메인 도로가 2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지나는 시민대로를 따라서 이 아래로 4호선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앞에 있는 라인이 이제 일자리들, 특히 이 건물 뒤로는 관공서들이 쭉 있거든요. 끝에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구청, 시청, 법원, 검찰청, 교육청, 세무서 같은 관공서가 이 건너편 라인에 쭉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관공서 라인 끝쪽에 평촌 스마트 스퀘어라는 새로 생긴 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관공서와 스마트 스퀘어 같은 직장들, 그 다음에 평촌은 특히 직장보다는 사실 학군이죠. 학군은 저희 지금 걸어가면서 보게 될 각각 마을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가를 가시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평촌의 학원가만큼은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촌 학원가가 왜 유명하냐면 학원이 밀집된 학원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평촌 학원가는 거의 400개 가까운 학원들이 400m 정도 되는 길을 두고선 양옆에 정말 빌딩으로 쫙 들어차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입시학원에 가던 예체능을 하던 평촌 학원가가 거의 빠짐없이 교육시킬 수 있는 모든 학원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걸으시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평촌이 평촌이잖아요. 말 그대로 평평한 마을이라 평촌이거든요. 평촌 오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막 경사도 있고 언덕도 있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근데 평촌은 어디를 가더라도 진짜 잘 구획되고 정비된 전형적인 일기 신도시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사실 유모차 끌고 다닐 때는 사실 너무너무 편리해요. 저희가 지금 범계역에서 내렸고 한 정거장 더 가면 평촌역, 거기서 한 정거장 더 가면 인덕원역이 있어요. 그래서 인덕원역에 기존에 이제 4호선만 있던 곳이 GTX-C, 그 다음에 인동선, 그 다음에 월판선, 여기 3개의 노선이 더 추가돼서 총 4개의 노선이 지나게 되거든요. 특히 GTX-C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좋아 하실 수 있는데 GTX-C는 삼성역을 잇는 노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 인동선,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에요. 생각보다 평촌에서 동탄 가는 게 멀거든요. 그 먼 곳까지 좀 빠르게 이어준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고, 여기 서 있는 곳이 평촌을 이렇게 둘로 가르는 그런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 남과 북으로 위치로 나누는 게 있어요. 거기 안양시에 보이는 이 도로가 시민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는 도로가 평촌대로거든요. 근데 이 시민대로에서 저 건너편, 평촌의 북쪽이라고 해서 평북,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가 저희가 가는 학원가 쪽 라인이고 평남쪽인데, 월판선이 저 끝에 평북쪽에 들어오게 돼요. 소외됐던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판교라는 일자리로 있게 되는 되게 좋은 노선이 들어와서 월판선 때문에 평북쪽도 집값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됐었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평촌에 살면서 가성비 있게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 평북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도로 혼잡도는요? 학원가는 너무 그 교통 체증량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학원가가 시간대별로 좀 교통이 달라요. 혼잡도가. 학원가를 그냥 평일 낮 시간에 지나간다, 크게 그렇게 혼잡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9시에서 한 10시, 10시 반 이 사이인데, 이 사이에는 이제 학원차, 그 다음에 아이를 픽업하러 온 이제 부모님들 차 때문에 학원가 주변의 도로는 절반 정도는 이제 대기하는 노란 차들, 학부모님 차로 사실 꽉 막히는 거는 맞아요. 이것도 약간 두 가지 모습인 것 같아요. 학원차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학원가가 이렇게 우리 마을 가운데 있어서 또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맞긴 맞아요. 일개 신도시를 되게 좋아하시는 게 길 한번 보세요. 잘 정비된 차 없는 쾌적한 길로 다니시는 거예요. 도로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뒤에 보시면 평촌은 이렇게 큰 대로 건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구름다리로 되게 많이 건너 다녀요. 여기가 이제 평촌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실 구름다리예요. 밑으로는 거의 왕복 8차로잖아요.
여기를 건너서 간다. 그러면 신호도 기다려야 되고 좀 위험하기도 한데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은 이렇게 구름다리를 만들어놔가지고 되게 편하게 뭐 걸어가던 아니면 자전거를 타던 이동하기가 너무너무 좋고,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 중앙공원 있고 끝에 한림대 성심병원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 평촌에 인프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학군 있는 건 기본, 거기에 공원 같은 환경이나 이제 대형 병원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만약 밤에 아파, 응급실 갈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거든요. 그냥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 큰 걱정 없이 그냥 가깝게 병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누리시는 만족도 중에 되게 큰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니까 저런 좀 재건축이 있을 수 있는 데를 보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정을 한 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인데, 평촌에 이제 꿈마을 2개 블럭, 그 다음에 샘마을 이렇게 해서 총 3개 블럭이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지정돼 있는데, 이거를 보고선 여기를 내 집 마련해야 되냐, 일단은 가격이나 이런 조건들도 중요하잖아요. 재건축 된다, 뭐 리모델링 된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어떤 편의를 누리고 싶은지, 그게 첫 번째라 생각해요.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가장 여러 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들, 거기에 내 예산에 맞는 곳, 그게 먼저일 것 같고, 만약에 동등해, 그럴 때는 플러스 알파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도 좀 오래 가져갔을 때 미래 가치에 조금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겠죠? 평촌은 구획이 되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반경은 도보로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일산이나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 중에서 면적이 되게 큰 지역들이에요. 거기에 비교했을 때 평촌은 꼭 차가 아니더라도 뭐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웬만한 평촌 안에 신도시는 다 다닐 수 있어요. 규모가 안 큰 게 한편으로는 평촌 안에 있는 인프라를 평촌 어떤 마을이든지 누릴 수 있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평촌한테도 되게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가족 단위로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실제 계신 평촌 시민분들의 인터뷰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평촌에 혹시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셨다니까. 평촌 살면서 어떤 점이 제일 그래도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시고 계신 거세요? 교통 편리하고, 네. 운동장, 공원 큰 거 있고, 운동하기 좋고, 너무 좋아요. 지금 평촌에 계신데 이사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아, 너무 좋아서. 우리가 평수가 작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지, 뭐 다른 건 불편한 거 없어요. 젊은 부모들은 좋을 거예요, 아기 길러기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안녕. 안녕.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몇 학년이에요? 저요, 4학년이요. 4학년. 혹시 어디 학교 다녀요? WC라고 그 국제학교가 있는 과천에 거기 다녀요. 과천 학교 다니면서 평촌에 사는 거예요? 평촌 산지 얼마나 됐어요? 평촌 산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와, 지금 평촌은 어때? 살면서 좋아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뭔가 편의시설이 정말 많고 공원도 넓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중앙공원 자주 와요? 네. 평촌에 중앙공원이 사라졌어. 그럼 평촌 계속 살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이사 갈 거예요. 중앙공원 사라지면 이사할 거예요? 네. 그냥 살면서 요거는 조금 불편해요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별로. 그건 별로 없어요. 평촌 학원가에 놀거리도 엄청 많고 학원도 엄청 많아서 아이가 있으면은 거기 근처에 이사 오는 것도 좋고 여기 근처에 이사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학원 걸어 다녀요? 네, 학원 걸어 다녀요.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얘기 있더라고요. 여기는 학원가 근처만 살기 좋지 사실 그 외에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구치소 얘기도 있고. 평촌 안에 이제 구치소나 아니면 열병합 발전소 같은 시설들이 있긴 해요. 그런 시설들 때문에 평촌 조금 환경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런 시설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안 올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보기에 되게 좋거나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평촌의 이제 전체적인 입지를 보셔야 돼요. 4호선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나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선호하는 시설 때문에 아예 찾지 않는 그런 선호요소는 아니라는 걸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촌은 보통 내가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해요? 지금 가격 범주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평촌을 지금 되게 잘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20평대 기준으로 해서 평촌에서 좀 가성비 있게 갈 수 있다 그러면 한 6억 선. 평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학군, 학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을수록 8억에서 9억대 정도 되는 가격을 형성해요. 9억대에서 이제 호가로는 10억 가까이까지 형성을 하고 있어요. 저희 방송 왜 잘 봐야 되냐, 넓은 가격 범주 안에서
어떤 곳들을 좀 더 가성비 있게 봐야 되고 그 예산 안에서도 나한테 더 적합한 단지나 그런 마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갈라서 봐야 되는지를 알려면 저는 오늘 방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분들한테 좀 이런 평촌을 추천을 하세요? 뭔가 내 집 마련이든 뭐 투자든? 전 지금 시점은 평촌에서 내 집 마련을 하던 아니면 투자를 하던 사실 둘 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내 집 마련에서는 내가 이 평촌이라는 지역을 어쨌든 선택했을 때 학군이 1번 이유라면 그 학군도 그냥 학군이 아니거든요. 요즘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학주 근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학은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학원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주가 주거지거든요. 학교와 학원가와 주거지가 가까운 지역들을 학학주 근접이라고 부르는데 평촌이 그 학학주 근접이 다 되는 곳이에요. 저희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거리를 보게 될 텐데 이 사거리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학원가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촌에 이 학원가가 학학주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를 하고 학학주 근접을 어떻게 나눠서 보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평촌은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저녁 시간대 오셔야 돼요. 지금 앞에 뭐가 펼쳐지냐, 정말 큰 대로, 이 거의 400에서 500m 가까운 이 거리 동안에 양쪽에 다 펼쳐진 게 다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가를 보기 위해서 평촌에 저희가 이 시간대 사실 온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다 학원차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학원가 사거리예요.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학원 건물이 들어차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 블럭 뒤로도 사실 소규모로 낮은 건물 안에 학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 사거리를 기점으로 학학주 근접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학원가에서 가장 가까운, 그래도 이 안에서는 연식이 되게 좋은 아파트가 이제 기인마을 현대홈타운이에요. 기인중 같은 평촌에 3대 중학교가 있어요. 기인중, 그 다음에 범계중, 그 다음 평촌중이 있고, 그 중에 하나 배정을 받으면서 학원가를 가깝게 이용하면서 연식까지 좋은 아파트가 저기 있는 현대홈타운이에요. 금액으로는 가장 비싼 블록이 저쪽 블록이고, 기인마을 맞은편 향촌마을이 있고, 향촌마을도 마찬가지 공부 잘하는 학교, 평촌중이 있고요. 여기도 충분히 학원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학원가, 그 앞으로는 평촌중앙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향촌마을의 장점이고, 대각선으로 또 보이시는 데가 목련마을이거든요. 범계중도 공부 잘하는 3대 중학교 하나인데, 범계중,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걸어서 학원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목련 같은 경우는 목련의 좀 앞쪽 단지, 6단지, 7단지 아니면 1, 2단지 쪽은 범계역에 가깝기도 해요. 여기는 뭐 향촌이나 이쪽 기인이나 이쪽이랑 다른 게 대형 평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20평대를 찾는 분들한테는 선택지가 좁은 그런 마을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의 장점, 학군과 학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지금 저희 학원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이제 무궁화 마을 경남이라는 아파트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 그러면, 나머지 블럭은 제가 평촌에서 좋아하는 3대 중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 경남한테 아쉬운 게 딱 하나, 이제 중학교, 배정받는 중학교가 달라요. 여기 있는 경남은 신기중을 일단 배정받게 되고, 근데 신기중이 공부를 못하는 학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기인중이나 범계중이나 평촌중이 워낙 공부를 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선호를 조금은 덜하게 되는 거고, 하지만 여긴 되게 장점이, 보세요. 바로 앞에 그냥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가를 되게 근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무궁화 마을의 장점이기도 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평촌 같은 학군지에서는 그냥 학군차가 평촌 가야지 이렇게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몇 살이지? 만약 우리 아이가 어려, 우리 집에 되게 중요한 거는 아이가 걸어서 학원에 가는 거, 그냥 아이 혼자서 학원 다 끝나고 다음 학원을 갈 때 시간이 조금 비더라도 헤매지 않고 집에 잠깐이라도 왔다 갈 수 있는 거, 그냥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근방 안에 계시면 내 집 마련할 때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뭐 학원 같은 것들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컸어, 더 이상 배정받을 학교가 없어, 학원이 더 중요해 라고 하신다면, 그 정도 나이 때면 아이가 조금 더 5분 10분 아니라 15분 그 정도 걸어도 상관없잖아요. 가성비 있는 그런 단지에 내 집 마련 하셔가지고 학원을 또 이용하셔도 저는 그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학년 때 평촌에 왔는데, 평촌은 그래도 무난하게 일단 아이들 좋은 환경, 그냥 공부도 웬만큼 잘하는 학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이 키우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저학년에서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가니까 학원을 좀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어디를 보낼까 좀 찾다 보니까 평촌 학원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거지를 정하고 나면 이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이제 걸어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선호 요소들을 먼저 좀 정리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단지
단지들은 이제 후보를 세워가지고 일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가 결국 가격이랑 연결이 돼요. 귀인중, 범계중, 평촌중 같이 공부 잘하는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지만 학원도 가깝지만 플러스 알파 거기에 뭐가 있느냐가 또 가격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또 연식 좋은 그 다음에 학원가도 단지에서 거의 이어지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이 가장 가격이 비싸고 기인마을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5구 24평이죠. 5구 기준으로 지금 9억 후반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호가는 한 10억 초반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이제 봤던 단지들 중에서 향촌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 가지고 있고 여기도 학원과 가까운데 얘는 대신에 저쪽 앞에 단지는 평촌중앙공원이라는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 향촌마을이 귀인마을 다음에 가격이 향촌현대 뭐 4차, 향촌현대 5차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요 안에서도 또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방이 2개냐 아니면 계단식이냐 복도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평촌 안에서는 또 가격이나 선호도 차이가 나요. 이쪽 평촌 남쪽은 대부분 방이 3개긴 해요. 근데 유일하게 향촌 마을에 이제 아파트 1개가 방이 2개긴 한데 그래도 계단식이고 그 단지는 중앙공원이 또 가까워요. 그런 것들이 좀 가격을 상쇄시키긴 하는데 방 3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2개는 조금 아이를 2 이상 키운다 하시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 향촌 쪽에서는 이제 가격대로 보자면 한 8억대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무궁화 마을 쪽은 6억대로도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의 10억 육박한 가격부터 6억대 가격까지 가격 범주가 이 사거리를 두고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기 내 집 마련하고 싶지? 그걸 잘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좀 후보를 골라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 지금 기인마을 현대홈타운에 가가지고 평촌 학원가에서 이제 이 지역에 내 집 마련할 때 아파트를 볼 때는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봐야 될지를 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데가 아까 평촌에서 학군, 학원가, 그 다음에 연식, 양호한까지 다 갖추고 있다는 기인마을 현대홈타운에 와 있는 거예요. 기인마을에서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제 뒤로가 1단지, 그 다음에 이 오른쪽 2단지인데 2개가 이제 배정받는 학교가 좀 달라져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귀인초, 그 다음에 귀인중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고 1단지로 온다. 초등학교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평촌초, 귀인중, 그 다음 범계중 2개 중에 이제 하나의 중학교를 이제 배정받게 돼요. 그냥 기인마을 현대홈타운 학군 때문에 여기 가야지 이렇게 오셨다가 막상 내가 원하는 학교가 또 어떤 곳이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단지별로 배정받게 되는 학교가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하나 꼭 해주셔야 되고 또 뭐가 있냐. 그러니까 1단지에는 20평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찾는 게 20평대다 그러면 선택지는 하나. 2단지로 가시면 돼요. 그래도 내가 좀 좋은 학교, 학군 챙기고 싶다라고 하실 때 제가 하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학군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학군을 찍어서 초등학교 학군을 누르면 어떤 단지가 어떤 초등학교를 가는지 범위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럼 범위를 또 일단 하나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각 학교에서 학생 현황을 볼 수 있어요. 5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늘어나고 학급수가 늘어나는 그런 학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학군 좋은 중학교로 갈 수 있는 초등학교들의 공통점이에요. 평촌에 오고 싶다 눌러보세요. 우리 아이 어디 초등학교 보내면 그 학교는 지금 고학년이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가장 최신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생 현황을 연결시키는 링크들이 있거든요. 최신 버전으로 학년당 학급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근데 저기 뒤에 중학교 있네요? 뒤에 가면서 저희가 보일 건데 저 이제 빨간색 되게 강렬하게 빨간색이 보이는데 저 중학교가 평촌에서 가장 이제 선호 높은 중학교 중에 대표적인 중학교 귀인중학교예요. 지금 저희가 1단지, 2단지 사이길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 길 그대로 나가면 바로 중학교예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 나가면 학원이 있죠. 그러니까 학원과 이 뒤쪽으로는 평촌에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제 식당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먹자 골목 쪽은 뭐 학원이랑 꼭 상관없더라도 평촌 주민분들 외식하러 많이 나오는 그런 먹자가 뒤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학원가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평촌은 신축, 구축은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평촌 학군이 가지는 힘이에요. 보통 지역에서는 사실 신축이 가장 가격이 비싸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신축이 막 가격이 안 비싸냐 그건 아닌데 기인마을 현대홈타운도 2002년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한 20년이 그래도 훌쩍 넘은 아파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격이 9억 후반이고 최근에 들어온 신축들은 평촌 옆에 경수대로 그 외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신축 단지들의 가격이 8억대, 9억대 이 정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평촌에 있는 92년식 아파트,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본 2002년식 기인마을 현대홈타운 이런 아파트와 초신축 단지들이 20평대 기준으로 가격 순서가 거의 비슷하거나 신축이 가격이 더 싸기도 해요. 저희 지금 학원가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3분이고 지금 8시 43분 기준으로 지금 이미 평촌 이 대로 왕복 8차로에 이미 대기하고 있는 학원차들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시간만 더 흐른다 그러면 지금보다 제가 봤을 때 한 1.5배 더 노란 차들이 생길 거예요. 저도 여기 학원가가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재봤어요. 이 메인 블럭이 거의 한 780m가 되더라고요. 이 500m 가까운 이 거리 안에 양 길가에 다 학원으로 지금 들어차 있는 거고, 일단 보시면 여기 학원이 그냥 몇 개 유명한 학원 뭐 프랜차이즈 있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과목별로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면 수학, 뭐 논술이면 논술, 아이들이 움직이는 그 시간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컨디션까지 같이 생각해가지고 필라테스, 요가 이런 학원들까지도 다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중간에 뭐 체력을 챙기거나 아니면 또 중간에 시간이 뜰 때도 있잖아요. 근데 뜨는데 공부를 또 하기 애매해. 그렇다면 체력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학원들까지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학원뿐만 아니라 뭐 스터디 카페, 그 다음에 아이들 간식 먹을 수 있는 그런 상권들까지 이 안에 아이 교육시키기 위한 상권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녁 이제 9시가 됐고 여전히 30도는 내려왔어. 28도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시원한데 카페 가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링님도 여기 사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의 일상은 어때요? 평촌은 아이들이 일단은 거의 마을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거의 다 도보권으로 가요. 아이가 일단 아침에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를 가고, 좀 학원가 근처 아이들과 학원가에서 거리가 도보권이 어려운 아이들의 일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학원가 근처다 그러면 학교 끝나고 영어학원 가고 수학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떴어 그러면 근처에서 이제 간식도 먹고 뭐 스카도 가고,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토품샵 이런 데 있잖아. 구경하면서 아이들 시간 보내다가 또 다음 학원 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근데 학원가에서 조금 멀리 사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한 15분 정도까지는 걸어가기도 하는데 그거를 넘어가면 마을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학원차를 타고 다시 학원가에서 또 마찬가지 그 아이들도 이제 학원 가고 또 간식 먹고 또 다음 학원 가고 그냥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그리고 저녁 되면 학원가 근처에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은 일단 슬리퍼를 끌고 그러니까 편하게 도보로 와서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요. 학원가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학원차가 무조건 다 모든 학원이 학원차 운영하진 않거든요. 직접 아이들을 이렇게 태우러 오기도 하시고, 못 간다 친구 부모님한테 잠깐 부탁도 하고 평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링님은요? 저희는 저학년 때 조금 잘 몰랐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희 집이 학원가랑 도보권은 아니거든요. 걷는다면 걸을 수 있는데 그래도 걸어서 간다면 아이 걸음으로 거의 20분 가까이 걸어가야 돼요. 큰 도로도 몇 번 건너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고 마을버스 타거나, 아니 학원 끝나는 시간이 9시 반 거의 10시가 다 돼간다 그러면 버스를 혼자 타고 오는 거 조금은 걱정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퇴근길에 이제 아빠가 태워서 아이 픽업해서 집에 돌아오고, 그런 게 거의 일상인 것 같아요. 주말에 평촌 사는 가족들은 어떤 또 일상을 보내는지 궁금해요. 주말을 아까 저희 제일 처음 시작했던 롯데백화점, 이제 뉴카아울렛 있는 범계역 쪽에서 쇼핑한다 그쪽도 많이 가고, 평촌은 일단 특징이 평촌 블럭 안에서만 있진 않아요. 절대 평촌, 과천, 의왕, 군포 여기랑 되게 생활권이 많이 묶이거든요. 차 타고 한 10분? 의왕에 이제 아울렛이 있어요. 타임빌라스라고 해가지고 브랜드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막 팝업들도 많고 단지도 되게 넓게 깔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의왕 타임빌라스도 평촌 사람들, 뭐 의왕 사람들, 뭐 판교 쪽 분들까지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들도 가고, 간혹은 또 서울 쪽으로 또 가기도 하고, 빈도로는 사실 평촌 안에 또는 의왕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 여기 살면서 솔직히 이거는 조금 살면서 좀 불편함을 느낀다 싶은 그런 점도 있으세요?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여기서 막 강남을 가든 아니면 도심권을 가든 어느 직장을 가도 사실 거의 한 번만 환승하면 1시간 안에 다 갈 수 있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또 직통 노선 없이 한 번은 환승해야 된다는 게 만약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아쉬운 점이 될 수는 있겠죠. 주차도 힘들다고 사실. 평촌뿐만 아니라 이제 일기 신도시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일 것 같아요. 지상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주차할 수 있는 그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밤 늦은 시간에 가면 기존 주차 라인 말고도 그냥 차를 막고 된다든지 이렇게 기어를 중립에 놓고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기 신도시의 구축에서는 생각보다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주차가 큰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함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평촌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주차보다는 아이들 큰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그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주차를 살짝 양보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의 학교와 학원가를 양보할 것이냐 두 개 중에 그냥 우리 집에선 뭐가 더 우선순위지? 그냥 그거를 생각해서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평촌 이사 오기 전에 사실 저도 이사를 정말 자주 다녔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말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부동산이라는 걸 조금은 나도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경기 남부권에서 이사를 특히 많이 다녔거든요. 수원에 4개구 다 살아봤고 평촌 오기 전에 직전에는 의왕에 있었어요. 이사를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게 의왕과 평촌이 바로 길 하나 건너인데도 그 미묘한 학군의 차이 때문에 옮기고 싶은 게 그냥 아이 키우는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되게 빨리 했거든요. 26대 결혼을 했고 이제 아이는 거의 30대 초반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워낙 또 어린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까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생각을 못했어. 회사에서 되게 운 좋게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신축 임대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그건 내 집이 아니잖아. 저는 그냥 임대기 때문에 싸게 빌려서 사는 거였는데 마치 그 집이 제 집인 것 같은 착각을 한 거예요. 돈을 모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안주해서 오히려 쓰고 놀러 다니고 그냥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 모아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내 집을 정말 살 수 있는지 아닌지 내가 관심 갖고 한 번만 찾아봤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는 순간이 꼭 오더라고요. 내 집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드리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집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 가지면서 알아볼 때 저는 마당 있는 집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했냐? 마당 있는 타운하우스들을 진짜 많이 보러 다녔어요. 생각해보면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예산이 맞는 것도 아닌데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정말 막 용인 끄트머리, 동탄 끄트머리 이런 데 타운하우스를 막 보러 다니고 심지어 저는 계약도 할 뻔했어. 저희 양쪽 부모님들이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오셔가지고 말리셔가지고 사실 계약을 못한 거였어. 지금 생각하면 제 눈에 뭐가 씌었던 거죠. 그 집을 만약에 지금 샀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전히 저는 그 집에 대출을 갖고 있지 않을까. 돈도 못 모으고 팔지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계속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진짜 사실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로망 하나만 가지고 집을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집을 볼 때 어떻게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 입지라든지 뭐를 보고 사야 될지 모르고 사면 자칫하면 과거에 제가 할 뻔했던 실수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학군지 평촌 보면서도 학군지는 이런 것들을 봐야 돼 알려주신 게 이런 맥락도 있는 거네요. 똑같이 막 평촌 학군지야 뭐 분당 학군지야 뭐 대치동 학군지야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학군지라고 해서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똑같은 학군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목적, 제가 아이 나이, 그 다음에 뭐 학교를 원하냐 학원가를 원하냐 둘 다 원하냐 이거에 따라서 선택하는 반경이 좀 달라질 거라 그랬잖아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거기에 내 예산을 붙여본 다음에 학군지 안에서도 우리 집에 맞는 내 집 마련 또는 내가 원하는 집을 잘 골라서 사시면 그래도 만족하면서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과천이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어요. 거의 2, 3억 가까운 돈이 올랐고 분당도 2억, 3억 가까운 거의 상반기 안에 올랐던 금액이 그 정도 규모예요. 평촌이라는 지역이 과천, 분당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오른 곳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평촌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한테는 꼼꼼히 살펴보고 나한테 맞는 단지 잘 비교해보고 골라서 이제 내 집 마련 하신다면 그래도 시간 지나고 그냥 내가 아이 잘 키우면서 여기서 편하게 잘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와, 파린이 이제 진짜 밤이에요. 곧 10시입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학원 끝날 시간이 돼서 아이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과거 9년 전 파링님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고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못했던 게 아는 게 무서웠어. 근데 그냥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동네방네에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좀 보여드리는 이유도 알고 나면 생각보다 그냥 내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냥 첫걸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발만 떼보자. 정말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지 그 지역의 아파트들에 조금만 관심 갖고 가격이라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여기서 한 발짝 더 내서 용기를 낸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막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낸 시간이 저한테 거의 한 9년 정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흘려보냈던 기회들, 또 동시간에 기회를 잡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보자면 아, 그때 내가 왜 좀만 더 용기를 내지 못했지라는 마음이 항상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9년 전에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우리 한 발만 더 용기 내보자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려면 힘들잖아. 그리고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 되게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희가 대신 이렇게 평촌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기회로 평촌을 더 재미있게 그다음에 더 좋은 집을 잘 비교해서 저는 골라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 궁금한 지역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대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